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 유라이트 문제를 학술적으로라든지 뭐 이렇게 더 이상 대응할 때는 이제 지난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이런 좀 단계를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어떤 권리,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지 이런 걸 침해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국가에 지금 중요 공직계 25개 기관을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굉장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이제 다시 좀 더 깊게 연구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왜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오시면 뭐 친일파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뭐 일제 시대에 우리가 친일적으로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는 뭐 당연히 일제 뭐 경찰들 힘으로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용어를 조금 우리가 매국노 이런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친일하면 친일, 친미, 친중, 친러 다 좋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에서부터 우리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일본을 우리 기성세대와 달리 일본에 대해서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뭐 일본에 여행도 가고 음식도 좋아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일본이랑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중국, 러시아하고도 다 잘 지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적 관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매국노와 또는 친일파 좀 구별해서 용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한간이라 그래서 용어 자체에 부정적 용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구별해서 우리가 이게 뭐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렇게 되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판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일제시대 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걸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큰 글씨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유라이트들이 뭐 일제 뭐 수탈이 없었다 뭐 이제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일제시대 발전이 됐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식민지 삼는 그 자체가 수탈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 했을 때, 땅을 신고를 했을 때 토지에 이제 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 벼슬아치들이 양반들이 이 땅을 이제 왕으로 시급으로 받든지 해서 그 녹봉 대신에 받았던 땅,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민에게 경작권을 줘서 경작했던 그 농민들, 이제 두 사람이 땅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신고하라 그러니까 여기.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농민이 중심, 이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경작권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작권을 뭐 훼손시키면 엉덩이도 막 이렇게 태형을 때리고 그렇게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작하던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그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그걸 또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작권이 있었는데, 일제가 이제 이거를 수조권자인 도저받을 권리가 있는 양반 쪽을 편을 듭니다. 그래서 양반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양반들 편을 듦으로 해서 이 경작권을 가진 농민들이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대지주들은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단추였습니다. 조선 정독부를 지지하게 되는, 이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회영 씨 같은 그런 분, 토지를 다 팔고 독립운동 했던 분 말고 일제시대 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들은 대부분이 그냥 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친일적이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좀 양심적인 분들은 그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 독립군들에게 독립자금도 보낸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거는 좀 더 이제 뭐 또 다른 분야고 어쨌든 큰 줄기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조선총독부 지주 소작이 된 농민 이게 이제 이렇게 자본가와 노동자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만주로 떠나고 다 임금 노동자가 되고 농사 포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유재산 제도 옹호하는 미국과 그리고 부인하는 소련의 진jam으로 해서 남북 분단이 또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반민족 처벌법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해산되고 난 뒤에 그 친일 행위했던 분들이 한국 사회 기득권으로 다시 그대로 편입이 됐죠. 다 뭐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유라이트 등장과 배경을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때 보수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선진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죠. 박시일 교수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운동권에서 전향했던 자유주의 연대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들이 기독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단체를 결성해서 여기서 큰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요. MB 때 김진홍 목사님이 또 제가 아는 분이 김진홍 목사 파워로 또 뭐 정부 요직에 들어간 걸 직접 제 가까운 분이 그런 걸 들어가는 걸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워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여정부의 비판적인 보수적 지식인 그룹 제3 변호사 단체들이 유라이트를 이제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나름대로 건전한 보수 해보겠다는 큰 문제는 이 전체 공동체 사회 자체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낙천대 경제연구소라는 데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두 책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 이걸 다 읽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막 억지로 읽어야 되는 이제 그런 그게 이제 그 논리적 구조로는 뭐 자기들 학자들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대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논리 구조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깥에서 전체적인 걸 얘기를 안 하니까 실정주의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표현을 하기를 뭐 구역질이 난다는 표현을 누가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끝까지 읽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이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다시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식민지 반공범론 사유를 설파했던 이게 이제 이분이 원래 좌파 막시스트 계열의 경제학과 교수였고요. 이게 이제 우리 이 한국 조선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반봉건 저기서 반은 half 있잖아요. 반대한다 반이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봉건 사회를 벗어나야 되는데 식민지였기 때문에 주변부로서 식민지에 착취당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없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2년 연구하고 갔다 온 뒤에 이 중진자본주의 캐치업 할 수 있다. 식민지에서 벗어난 제3세계도 캐치업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중진자본주의를 설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민지 근대화운동까지 우리 식민지 돼가지고 우리 한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 제자였던 이영훈 교수 이런 분들이 그대로 이제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분들 수탈이 아니고 수출이다. 강제동원이 심하다. 자발적으로 갔다는 얘기죠. 학도지원병 독립군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독립군에 간 것을 생존은 본능이었다. 이렇게까지 폄하합니다. 뭐 우리 장준하 선생, 김준엽 이런 분들 학도병에 끌려갔다 탈출해가지고 독립군 간 거를 이렇게 비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한국 땅이라는 증거가 없다. 독도가. 그 다음에 위안부는 매춘부다. 또
그 총독부 청사에 해체한 게 반달리즘식 만연사상이기 때문에 문화 파괴하는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간단한 핵심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거 올드라이트는 말이죠. 그래도 친일행 했던 걸 부끄러워해요. 친일했더라도 은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친일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뭐 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은폐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식민 지배를 긍정을 한다. 그리고 우리 해방 독립 임정을 게시한 정부 수립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헌법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여기 정치적 문제, 빈부격차, 민족 문제를 변수로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괜찮았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강복회에서 다시 이번에 판별하는 9가지 기준이 있고요.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자, 뭐 더 논의할 건 없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근대적 제도를 이식을 받아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이제 그런데 정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조선이 그 당시 일제 우리 한반도가 완전히 그러면 독립된 견정이느냐? 아니죠. 일제의 동경에서부터 이 명령을 받는 하위 체계였습니다. 독립된 경제단이 아니었죠. 근데 무슨 차별받는 경제단이었습니다. 차별이 제대가 되었다. 우리 조선인들에게 의무교육도 없고 참정권도 없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도 물론 없었고 조선말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고 또 회사 만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조차도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 그때 자료에 많이 나옵니다. 자, 제일 문제가 뭐냐? 식민지가 안 되었으면 그럼 우리는 발전할 수 없었느냐? 발전할 수 없었다는 가정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이잖아요. 그거는 자료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뭐 좀 저열한 방식인데 IQ가 제일 높아요, 우리 민족이. 홍콩이 제일 높았는데 홍콩은 중국에 편입돼가지고 우리가 일본보다 IQ 1위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참고로 106, 일본은 105, 미국은 98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민지 안 됐더라도 고종 때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잖아요. 뭐 시행착오는 겪었겠죠. 우리가 그때 뭐 차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근대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겪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저는 그걸 극복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전혀 못했을 거다. 그런 이제 논리의 바탕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국주의가 식민지의 선심서는 천사입니까? 꼭 천사다, 일본이 천사다 이런 논리예요. 자, 쭉 한번 보시고요. 이제 일본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절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럽과 달리 유럽은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는데 일본은 사실관계조차도 인정을 안 합니다. 강제동원이 아니었다 그러는 거 계속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죠. 그게 또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면은 오늘날 미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민지 자본주의에는 국내 시장 보호라든지 민족 자본 육성 정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걸 보셔야죠. 식민지 근대화로는 수차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몰상식적인지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로운 거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쌀이 공출이었다 하는 것도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일본 국적 얘기가 많이 나오죠. 독립기념관장 쓰신 분. 일본 때 국적이 뭐냐. 근데 이제 일본 국적이 된다는 얘기는 국민이 되려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권리는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무슨 국적이라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라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국권이 찬탈된 건데 국적이 일본 국적이 다는 순간 차별이 없었다 그러면 그 말이 논리가 돼요. 근데 얼마나 큰 차별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친일파들조차도 너무 조선 총독부가 소극적이다. 우리는 참정권, 자치권 이런 것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표조차 없는 환경에서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가 우호적인 뭐 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은행도 함부로 우리 조선인들은 이용할 수 없었고요. 정주영 그분이 사채를 씁니다.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가지고. 그게 일제시대 상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유라이트들 주장하는 내용 보면 일제시대 경제 수치가 늘어났다고 계속 그걸 가지고 봐라. 이거 안 보고 얘기하지 마라. 너 나랑 얘기하려면 이거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경제 수치가 늘어났는데 우리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이 낮아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 조선인들이 경제가 잘 산다고 인식을 했느냐?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배고프고 쌀도 구하기 힘들고 왜 쌀 반을 다 거의 공짜로 뭐 다 조금 주고요. 조금 보상하고 다 가져갔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라이트 학자들이 늘 실증주의 얘기하는데 자료를 보고 뭐 그 속에서 자꾸 얘기하자는데 크게 봐야죠.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민지 운영은 개발을 통한 수탈이 목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해방전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이 20%인데요. 엄청 소득 불평등이 엄청났죠. 요즘 우리 한국이 12%인데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큰데 요즘보다도 훨씬 불평등이 컸다. 게다가 이 상위 1%의 일본인들이 거의 많은 재산을 다 차지하고 있다. 저는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뭐 거짓말하고 막 주장하는 건 그구들 그렇게 하는 거는 일본 국뽕 때문에 자기들 국가 이익에서 그렇게 한다. 이해가 돼요. 자기 나라 국가 이익이니까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뭐 솔직하지 못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왜 일본 편을 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을 왜곡까지 하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정신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뭐 똑바른 진리를 얘기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양심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게 정말로 똑바른 얘기인지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보면 일본인들이 이렇게 많은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었다. 또 일본 교육비는 8.1%인데 조선의 비율은 3.5% 훨씬 차이가 나죠. 차별을 했죠, 조선에. 게다가 이거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대부분 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이런 걸 싹 다 빼고 자료만 갖고 봐라. 자료가 더 발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은행 접근조차도 민족별로 분류가 되었다. 또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한 저축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 해방되었을 때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경제 발전한 것은 일본이 식민지 근대화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단 말이죠. 국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미국에 대해서 수출 시장을 해가지고 그때 경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보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가서 케네디한테 자료를 보이니까 미국에서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처음에 박 대통령이 안 한다. 우리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주한미군 다 빼겠다. 말 안 들어?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이 너희들 자원이 없으니까 미국에 수출해라. 우리가 수출 시장이 돼줄게.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이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공산화되니까 아니면 동남아 도민화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레이스 투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우정은 박사 같은 자료에 다른 동남아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이뻐서가 아니고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했던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경제와 해방구 경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우리 재벌들 양성했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했습니다. 식민지 시대면 우리의 독자적인 국가가 없는 거니까 일본을 위한 수탈 체제로서 우리를 경제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계속 발전이 힘들었다니. 그럼 조선 정도부는 왜 그러면 더 수탈이 많았느냐?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왜냐하면 일본으로부터 명령받고 뭐라 그러면 본토에서 그랬다. 그렇게 되니까 더 수탈을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식민지 시대에 현대 삼성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수치가 아니고 그 시대에 어떻게 구성원들이 제가 여러분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 일제가 수탈을 위한 철도 건설을 하는데 우리 강제로 동원하잖아요. 근데 뭐 제대로 밥도 안 주고 동원을 시키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이제 참외 있잖아요. 참외를 갖고 가고 점심시간에 흙이를 달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구성원들의 삶이 정말 팍팍했다는 거. 그리고 저기 사촌 형님이 팔순잔치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릴 때 추억을 얘기하는데 길 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 순사에게 길거리에서 젊은 순사에게 막 사정없이 구타를 당하는데 처음 봐서 너무 충격이었다.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학술 만들고요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관련 지금 25개 기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지 않다면은 뭐 학술적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심각해진 거고 우리 학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거 우리 국민들이 한 댓글에 이런 말이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내가 너 집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너 식구 몰아내고 안방 살림하면서 덜채 하나 지어가지고 너 식구들 그 덜채 살게 하고 종으로 불어먹고 돈 조금 주고 지은 농사 탈취하고 가문 족보도 없애고 유물도 빼내가고 그러다 경찰에 쫓겨 도망가면서 그 별채와 사다리 남겨놓고 빠져나왔으면 그게 내가 너 식구들에게 베푼 은덕이냐? 그 별채 지어온 거 놓은 것이 내가 너 가족에게 건대화시켜준 것이냐? 이렇게 비유를 했죠. 우리 국민들이 이런 댓글을 제가 자료 보니까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대해서 그 전에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스스로 자본주의 명화가 자라고 있었다 하는 그런 논리예요. 그게 이제 80년대부터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둬도 우리가 자본주의 내재적 발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는 논입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그때 벌써 대학가에서 나왔던 이론이에요. 자, 이 정강수 교수님이 유라이트 비판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영훈 씨, 주익종 씨 이런 분들하고 동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뭐 친구 사이인데도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만과 거짓에서 이렇게 발췌를 했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호사카 유지 교수도 친친일파라는 책을 썼는데 그 두 권 한번 보시면 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 토지를 빼앗겼다. 왜 아무도 돌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나 이런 논리예요. 책에 보면 토지 조사할 때 호신용 권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총 갖고 여러분 토지 조사하는데 그게 항의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느낌을. 그 다음에 수탈이 일상화되어 차별이 공식화되어 있었다면 조선인 반발로 식민지 통치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무력으로 고문으로 억압을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일본인들도 조선은 도저히 식민 통치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함부로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민족인 겁니다. 그리고 차별이 분명히 있었죠. 일본인 죄수와 한국인 죄수 밥그릇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여성 감옥에 가보면 죄수들인데 일본인 죄수와 한국인, 조선인 죄수가 있는데 밥그릇 크기가 달라요. 차별이죠. 그런데 저부터 차별을 했더라고요. 먹는 것까지도. 예. 자, 제 징용 실시된 44년 9월부터 징용 실시된 건데 그 전에 1944년 9월부터 징용이 실시됐군요. 근데 징용이라는 말은 강제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전에 44년 이전에 그들 주장대로 동의라든지 알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44년 9월부터 징용 아닙니까? 강제 아닙니까? 이런 걸 왜 얘기를 안 해요? 이걸 얘기를 안 해요. 강제징용은 징용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전시시대는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전시시대는 동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적이라 하는 순간 일본에 이게 다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모집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데 간다, 취직시켜 놓는다, 좋은데 간다 하고 오셔서 간 거예요. 그것도 나쁘죠, 그게. 처음부터 어디 간다 하면 강제동원이다 이러면 몰라. 처음부터 아니다 살살 꼬셔. 더 나쁘잖아요. 더 나쁘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에 보면 그 죽기 직전에 어머니한테 보낸 선편지, 어머니 제가 왔는데 출장이다. 포로 수용소 갔다.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 탈출해서 가겠다. 이런 편지들이 막 나오잖아요. 위험한 데를 맡깁니다. 그 위험한 데 맡긴 이유를 조선인들이 젊고 건강하대요. 그래서 맡겼다. 그 자료에 막 배가 고파 죽겠다는데, 배가 고픈데 무슨 오늘 힘이 없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 쉬었는데 막 쉰다고 또들 패더라. 그런 얘기 막 나와요.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해요. 배고픈 이유가 조선인들은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 일본인은 소식한다. 그렇게까지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학도지원병들 탈출한 것이 생존 본능이었다. 그런다. 그럼 여러분, 탈영할 때 목숨 걸고 탈영하잖아요. 탈영하다 잡히면 바로 죽잖아요. 그럼 탈영 그 자체가 생존을, 목숨을 건 거예요. 이렇게 장조나 김준여 이런 분들 탈출해가지고 독립군에 간 분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청구권이 정리됐다고 주장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3, 내년 5년 필리핀 이거밖에 못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우리보다 필리핀이 더 많이 받았죠. 우리는 무상 3억 달러.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배상 청구를 못 했는데, 이것 때문에 특별조항이 이제 일본도 한국에 남긴 재산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일본이 주장이 나오는데 일본이 배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청구권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역제한을 한 건데 그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 청구 못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샌프란시스코 조약 51년에 저거 우리 지킬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일본이 우리를 배제시켰거든요. 우리가 가면 막 반대하고 할 거니까. 근데 조약은 당사자가 가지 않으면 그 조약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저거 전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저기 구애될 필요가 없어요. 국제법적으로. 그거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인가요. 일본에서는 혹 달라다 혹 붙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우리 전혀 저거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일본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차별했고 그 당시 여러분 우리 일본 국민 된 것을 자랑스러워한 국민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더 메타인지로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분들 논리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백두산에서 김정은 부부와 문재인 부부의 사진이 되게 착잡한 생각이다. 그럴 수 있겠죠, 이분들은. 근데 많은 무리가 백두혈성을 칭송하고 참비차 몰려갈 것이다. 이게 무슨 논리적 정합성이 있습니까? 비약이고,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북한이랑 잘 진행해서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김정은 백두혈성 찬성한 사람, 우리 남한 쪽에 있는 진보적인 학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몰아붙이는 거죠. 여기도 보면,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 두 섬이.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걸 이제 환상의 기술이다 그럽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건 독도가 없는 걸 기술했다, 이래요. 근데 독도하고 울릉도 떨어져 있거든요. 날씨가 안 좋으면 잘 안 보이고 좋으면 보여요. 제가 독도 가봤는데 좀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그러니까 환상의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건데요. 일본의 자료에 보면 일본 고사기에 홋카이도, 오키나와, 독도 이런 만들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연합군 사령관으로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미군정 때 일본 배접권 금지했고요. 독도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후 이제 샌프란시스코 때 미국이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총독부 행사한 거를, 청사 해체한 거를 문화 파괴다 이렇게 이제 비꼬았는데,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 정신, 우리 민족의 뭐 민족 정기라든지 뭐 집단 자아라든지 집단 전체성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만, 물질적인 작업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제에 대한 협력과 북한 정권에 대한 협력 중에서 후자가 더 가오가 크다.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일제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여기 북한이 왜 나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식민시대 일본에 나라 팔고 협력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냐? 여기 왜 등장하냐? 전형적인 물타기 기술법이다. 물타기 기술법이다. 여기 북한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할선에서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의사에 따른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개인이 따라간 거 아니냐. 이게 다 여러분 다 꼬신 거죠. 회유하고 알선 좋다고 사기친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기친 거예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날 샌델의 정의론 관점에서 봐도 이게 결코 정의를 붙지 못한 그런 행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국 민족주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이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은 미군 위안부보다 더 분노하는데 이유는 반일 종족주의 때문이다. 일본에 저항하는 동족, 우리 민족은 저항적 민족주의인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저항적 민족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독립운동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이 속이거나 회유 또는 강제로 데려갔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거죠. 자, 왜 저항을 못했을까? 독립운동은 뭐냐? 자, 이런 얘기고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강제로 끌고 간 사례가 정말로 없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뭐 쭉 한번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쭉 이제 내고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또 한미일 삼각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의기억연대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자 한다. 이게 이상한 논리예요. 우리 일본이랑 무역하고 관계가 나쁘면 뭐 좋을 거 없죠, 우리도. 말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 독재 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이 기본권을 박탈을 했습니까? 완전 제대로 그럼 자유민주주의 하든지요. 에? 언론자유, 상권분립, 재벌개혁,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자유민주주의예요. 말로만. 그래서 유라이트들은 북한과 대화로 통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쭉 여기도 한번 같이 보시고 같은 맥락입니다. 다 차별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제의 조선 통치를 대법관들이 불법이라고 했다. 그 불법 행위로 오늘날의 근대화된 사법정의대가 성립했다.
대법관들이 역사가 있다. 이런 논리예요. 조선 통치를 불법이라 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그거하고 근대적 사법제도 연관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의 옥새를 윤덕영이 순종 황후의 치마 속에 숨긴 옥새를 뺏어가지고 강제로 체결했죠. 원천적으로 불법인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원천적인 일제강점은 불법이었다. 우리 민족이 가진 민족의 그 고통, 집단적 자아상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너무 물질적으로 본다. 자, 일제강점기 외인들에게는 영화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야만과 굴욕과 치욕의 시대였습니다. 치욕의 시대였다. 그리고 보면 쌀을 갖다가 정산을 했죠. 수출은 발달을 했습니다. 쌀 정산은 늘었는데 공출이 2.4배. 개인 쌀까지 다 뺏어갔어요. 해방 후 경제성장에는 일제가 없었다는 거. 자, 일본의 거짓말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윤 대통령 정부의 유라이트가 등용이 이렇게 많이 될까? 25개 기관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첫째, 대통령 본인과 주변이 친적 사고를 가졌다. 대통령 아버지부터 일본 장학 1호라 그러잖아요. 문무선 장학금 1호 받고 일본 유학했다 그러고. 대통령이 어릴 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았느냐. 주변에 김태효 씨 이런 분들, 아주 극단적인 미국 동맹파인데, 극단적인 미국 동맹파들은 또 극단적인 일본 또 편입니다. 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 또 진보 진영과 맞서는 투쟁성을 인사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 한일 동맹 난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 회사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미국 믿고 추진하는 거죠. 미국 믿고. 자, 이분이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분인데 일본의 극우 단체 이사장입니다.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인데요. 이게 이제 일본의 주장을 다 얘기하는데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유라이트가. 그래서 국정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우파들, 국정원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한 겁니다. 자, 남북이 공존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 자민당 보수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 진보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게끔 우익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 일본의 뉴라이트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까 학자들 다 데리고 가서 돈 주고 연구를 시키고 책도 발간하게 하고 돈 줘서 유엔에 가서 식민지 때 근대화 되었다, 강제징용이 아니었다, 자발적이었다 이런 걸 발표를 시키고 유엔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사회문화적으로 대응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논의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걸 뭐든지 반박할 수 있고 학자들이 무슨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근거를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학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중을 상대로 가서 우리 민족의 정기를 흐리고 집단에 누수가 생기게 한다. 이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직자를 적어도 못하게끔 해야 되는 법안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 보면 신반민족 행위 처단법을 만들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 정기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희룡, 이종걸, 홍익표 이런 분들이 이미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다 통과가 안 됐죠. 계류가 되고 있고요. 이분이 저랑 동명이인인데 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 공직자가 되려면 역사적 상황을 갖춰야 된다. 친일 반민족적 역사관은 역사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국제적 시각에서도 당시 행위가 반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이런 사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감옥에 넣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공직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가. 개인적 자유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사회 합의를 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일본을 분할하려고 했던 미국의 구상이에요.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일본이 전쟁이 일어서 일본을 분단시켜야지. 근데 왜 우리가 분단이 됐을까? 일본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미국에, 여기 보면 쭉 가면 그대로 미국하고 연결되잖아요. 미국이 이거 혼자 다 먹고, 제가 좀 정당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방파제로 다 먹고 대신 우리를 분단시킨 거죠. 영국이 처칠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말이죠. 그럼 너가 어떻게 할래? 소련 얘기 오면 너가 어떻게 할래? 이게 다 공산되면 어떻게 할래? 영국이 더 그대로요.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대신 우리가 분단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가서 당신을 자꾸 독도 당신 거라 그러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 전쟁 일으키지 않았느냐, 당신 나라 때문에 우리가 대신 분단되었다, 이렇게 왜 말을 못합니까? 우린 전쟁까지 했잖아요, 분단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제가 뭐 이제 1분만 하고 마칠 텐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특히 이제 보수 기독교가 미국에 너무 이제 미국과 너무 잘 지내면 좋죠. 근데 미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죠? 우리가 그냥 어떤 뭐 유라이트가 주장하는 어떤 얘기에 동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내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보고, 적어도 한일 관계가 잘 진행이 되고 좋은 거는 참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가 역사적 문제가 남아있고, 적어도 우리 민족의 어떤 정기, 그다음에 어떤 정체성, 그래서 공직에는 적어도 이런 분들이 좀 진출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문화,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방안, 이런 것 등이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문제를 함께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되었다. 이제는 뭐 반박하고 이런 학문적 차원을 할 때가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